계좌로 1억 송금해. 지금 당장. 고성희가 차 안에서 비서에게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강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입금 완료 1억 원.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돈을 보낸 고성희, 그리고 계좌에 들어온 거액의 돈 앞에서 흔들리는 지강호. 과연 지강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업이 끝난 저녁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은호는 테이블을 하나하나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자 고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고성희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고성희는 입구에서 멈춰 서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지은호는 고성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영업 끝났어요. 고성희가 한 걸음 더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 네가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어. 정말이야. 지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행주를 3개 움켜쥐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고성희를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전 이미 말했잖아요. 거절한다고.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절박함이 더해졌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 그 아이는 네 오빠야. 쌍둥이 오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고. 그 아이가 죽으면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지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걸음씩 고성희에게 다가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살인자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저를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요. 고성희가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너도 엄마가 되면 알 거야.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데려가고 딸은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왜 오빠만 찾으러 갔어요? 왜 저는 그냥 두고 갔어요? 대답해보세요.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성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은호가 고성희를 카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유리문 너머로 지은호를 바라봤지만 지은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홀로 남은 지은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이나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흐트러진 마스카라를 정리했습니다. 립스틱도 다시 발랐습니다. 차분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좌절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비서가 받았습니다. 정유다, 이사장님. 지강호 정보 다시 확인했어? 내가 지시한 거.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지강호는 현재 개과천선하여 포차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어때? 자세히 말해봐. 여전히 어렵습니다. 빚은 대부분 갚았지만 여유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식당도 장사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고성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강호가 일하는 포차 위치 정확히 파악해서 내게 보내. 언제 퇴근하는지도 알아봐.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고성희는 백미러를 조정하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흐트러진 립스틱을 고치고 눈가에 번진 아이라이너를 깔끔하게 닦아냈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은호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반드시 방법은 있어. 고성희는 냉정하게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직접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야 했습니다. 지강호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고 고성희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덕이나 양심 따위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가다듬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강호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포차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는 순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포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블랙 세단의 차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지강호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이시면 영업 끝났는데요. 고성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지강호 씨죠? 저는 지은호 씨의 친모예요. 고성희라고 합니다. 지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줄래요? 보여줄 게 있어요. 당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이요. 지강호는 망설였습니다. 고성희가 이미 차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었지만 결국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트렁크가 활짝 열리자 지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고 고성희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쌓인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5만원권 지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지강호가 뒤로 휘청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가방 안을 다시 봤습니다. 10억이에요. 고성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커피 한 잔 값을 말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당신이 지은호 씨를 설득해주면 이 돈을 드릴게요. 전부 다요. 지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고성희가 가방을 닫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설득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부담 가질 것 없어요. 그냥 옆에서 간 이식이 옳은 일이라고만 말해주면 돼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강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고성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금으로 1억 먼저 드릴게요. 당장 내일이라도 계좌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지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억, 1억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해요. 그런 건 누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강호 씨, 이 돈이면 어머니 식당도 크게 확장할 수 있어요. 요즘 장사 잘 안 되신다면서요? 이 돈이면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메뉴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강호의 얼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한테 빚진 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당신 양심에 걸리던 그 빚들 말이에요. 전부 다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고요. 지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누나에게 진 빚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예전에 누나한테 많이 폐를 끼쳤죠? 도박으로 사채로. 지은호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당신 빚을 갚아줬잖아요. 지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답할 기회예요. 누나를 진짜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요. 당신이 이 일만 해주면 누나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요. 그건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지강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호 씨는 어차피 오빠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혈육이잖아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모든 게 빨리 해결돼요. 그리고 당신 가족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지강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대답 못하겠어요. 고성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연락 기다릴게요. 고성이는 명함을 지강호의 손에 직접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기 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요. 차가 출발했고 빨간 테일 라이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강호는 그 자리에 서서 손안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명함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무거운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 어머니의 식당, 누나에게 진 빚. 모든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강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고성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억, 1억, 어머니의 식당, 누나에게 진 빚. 눈을 감아도 그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침이 밝았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순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지강호를 불렀습니다. 강호야, 밥 먹어? 식기 전에 얼른 와. 지강호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순이가 지강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강호야, 혹시 그 여자 고성이 만났어? 지강호가 깜짝 놀라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순이가 한숨을 쉬며 지강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그 여자가 너한테 접근할 거라는 거. 은호가 안 되니까 다음은 너일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정순이가 지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습니다. 강호야, 그 여자 말 절대 듣지 마. 무슨 제안을 하든 무슨 돈을 준다고 하든 받아들이면 안 돼. 절대로. 지강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제안만 들었어요. 정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누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 어머니의 힘든 생활, 누나에게 진 빚.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강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누나가 너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지?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우진은 주치의의 권유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하니 복도라도 걷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걷다가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성희 여사님, 기증자가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주치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한우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증자는 확보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성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혈연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정적 때문에 한우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환자의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 적합도가 가장 높죠.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자신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니? 쌍둥이라면 적합도가 매우 높겠네요. 하지만 본인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완전히 동의를 받지는 못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환자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우진은 벽에 기대어 충격을 사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라니.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의사와 고성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우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여동생은 어디에 있을까? 왜 따로 떨어져 살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우진은 간신히 일어서서 휘청거리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가까스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그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거짓말일 리가 없었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장면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던 기억. 작은 손을 잡고 있었던 따뜻한 느낌. 바나나를 반으로 나눠 먹으며 웃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더 큰 쪽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동생이었을까? 여동생. 한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깊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보육원의 낡은 건물, 감나무가 있던 마당, 함께 놀던 아이들. 그리고 유독 자신과 닮은 한 아이의 얼굴. 그 아이가 여동생이었을까? 왜 어머니는 자신만 데려갔을까? 여동생은 어디로 간 걸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우진은 병실 가운을 제대로 여미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뭐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정원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고성이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한우진은 빠른 걸음으로 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질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고성이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제야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우진의 목소리에 고성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진아, 왜 밖에 나와 있어? 병실로 들어가야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고성이가 일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어머니의 걱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누구예요? 한우진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걸?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쌍둥이 여동생이 누구냐고요? 대답하세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벤치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한우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은호예요. 지은호가. 네 쌍둥이 여동생이야. 한우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은호? 내 친구 지은호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 은호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 아이가 네 쌍둥이 여동생이야. 일란성 쌍둥이. 고성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은호를 버린 거예요? 왜 저만 데려가고 은호는 버렸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가난했고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한우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만 데려갔어요? 은호는 왜 혼자 남겨뒀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만?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의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만 선택했고 딸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한우진은 눈물을 거칠게 닦으며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은호를 찾은 거예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왜 지금? 고성이가 침묵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벤치 옆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은 그 침묵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설마 재간 이식 때문에?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호가 제 기증자예요? 맞죠? 한우진이 다그쳤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여동생을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간이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우진아,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만하세요. 한우진이 고성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호는 동의했어요? 간 이식에 동의했냐고요? 대답하세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거부하고 있구나.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한우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호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해요. 버린 주제에, 2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던 주제에. 우진아, 제발. 고성이가 한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손을 내밀어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 보기 싫어요. 한우진은 고성이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돌아섰습니다. 병실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기다려. 고성이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우진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고성이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이미 한우진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정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끝내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정원 벤치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다시 나타나자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다시 생각해준 거야? 한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고성이 앞에 섰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은호한테서 간 안 받을 거예요. 뭐라고? 우진아,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고성이가 당황하며 한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너 죽어.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한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싫어요. 절대로. 무슨 소리야? 그런 식이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은호를 찾은 이유가 오직 재간 때문이라는 게. 전 그게 너무 싫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환멸이 나요. 정말로. 2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딸을 간이 필요하다고 찾아내서 거짓말로 접근해서 간을 빼내려고 하는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역겨워요. 우진아, 그런 식으로 간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전 은호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머니가 은호한테 한 짓이 끔찍해요.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 목숨이 달린 문제야. 네가 살아야 해. 은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한우진은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결심을 한 걸음걸음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정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딸에게 거부당하고 아들에게마저 등을 돌린 상황.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강호는 포차일을 마치고 조용한 골목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성이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강호 씨?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제안 거절할게요. 생각해봤는데 못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고성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강호 씨, 다시 생각해봐요. 그 돈이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어머니 식당도 당신 미래도. 안 돼요. 지강호가 고성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전 누나를 배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돈이어도 못해요. 누나는 저한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지강호 씨,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누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오빠를 살리는 거잖아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누나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강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고성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양손으로 붙잡고 분노를 사겼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강호 계좌로 1억 송금해. 지금 당장. 예? 하지만 거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당장 송금하라고. 고성이가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받든 안 받든 일단 돈을 계좌에 넣어버리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지강호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강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완료. 지강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황급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계좌를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1억 원. 정말로 1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당황한 지강호는 다시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고성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돈을 보낸 거예요? 전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왜 제 계좌에 돈을 보낸 거예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려고요. 선금이에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세요. 선금이 아니라고요. 전 못한다니까요. 돈 당장 돌려보낼게요. 지강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계좌 정보는 알려줄 수 없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도 다시 보낼 거예요. 고성이가 냉정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강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고성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계좌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고성이 이름으로 검색해서 보낼까? 하지만 고성이가 다시 보낸다면? 지강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누나가 알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강호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지강호에게는 그 빛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테이블을 닦으며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다가가 지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옆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이지혁이 지은호의 등을 계속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오빠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 너한테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 네가 얼마나 힘들지 다 알아.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를 살려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은 절 버린 엄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네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선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석양이 카페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밖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고성이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은호 옆에 있는 남자를 분석하듯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 옆에 있는 남자 신원 파악해. 관계도 알아봐. 최대한 빨리. 냉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어떤 변수도 자신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양빛 속으로 검은 차가 사라졌습니다.